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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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다루실 주제가 라이프 롱 러닝, 우리 말로는 평생학습이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인데요. 지금 요약은 잘 해주셨고, 지금부터 그 요약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4챕터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 교육 환경의 한계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어, 소개된 내용으로는 일단은 기존 교육이 이제 대부분의 나이와 학년에 따라서 고정적인 순서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된 학습 경로가 이제 평생학습을 이제 포함한 포함해주기에, 해결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흥미나 학습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한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자들의 능력이 이제 학점, 출석 같은 그런 시간적인 요소와 시험을 기반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학점, 시간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틀에 갇혀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획일적인 평가로는 이제 커버를 해주기는 어렵다. 그것도 또 음, 한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정보가 정말 많이 제공되고,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정보를 이제 정하고, 주제 수업 내용을 정하고, 이제 음, 필터링한 그런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환경에서는 평생학습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런 그 AI 플랫폼 컨설팅이라는 과목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를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음, 아주 그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걸 중심으로 저희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들을 해오고 있고,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면은 공부라기보다는 뭐 체험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이제 주로 쓰죠. 교육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을 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런 기본 의무 교육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받을 때 그걸 K-12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치원 교육부터 보통 12년간 대학 가기 전까지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K-12 교육의 가장 뿌리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K-12라는 이 교육 체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이건 유럽 쪽에서 그, 그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그러니까 프러시아라고 보통 하는 이제 그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떤 제국이 하나 있었고, 이제 거기서 전체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역군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농업 체계에서 이제 산업 체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제조업체들이 예, 필요하게 되고 많은 생산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는데,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농업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할 때만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이 큰 필요성을 가지는 않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엘리트층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 프러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 시대 때부터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국가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 질서 안에서 대량 생산 체계에 맞는 인력들이 새롭게 공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현장에 보내면 사실은 숫자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언어도 제대로 그러니까 읽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 사실은 뭔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 교육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K-12의 어떤 뿌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가장 생산적인 교육 방식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 고민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뭐 아주 뭐 어떤 체계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갖추기 위해 갖추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과 논리들을 전달받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체계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라는 걸 만들고 그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의 어떤 그 뿌리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여기도 이제 내용에도 적혀 있지만 100년 동안 우리 교육의 어떤 체계가 전혀 안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있고 칠판이 있고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어, 그 안에서 엘리트가 될 기회를 더 크게 부여를 받고 여기서 도태되는 친구들은 뭐 이제 그보다 훨씬 낮은 어떤 그 직급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사회는 그걸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소수인들의 어떤 존중 뭐 이런 것들도 크게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누구도 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체계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에 딱 맞춰가지고 학년에 따라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국가교육 체계 안에서는. 그 안에는 개별화와 관련돼 있는 관심들이 그렇게 크진 않죠. 일방적으로 진도를 나가니까. 선생님도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 어떤 친구들은 잘 따라오고 어떤 친구들은 못 따라오고 그런 편차가 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관리하시나요? 그랬을 때? 음, 일단은 아무래도 음, 잘하는 개별 학생의 모든 수준에 맞춰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일단 한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수업을 네. 진행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빨리 음,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음, 뒤에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음, 응용해서 해보지 않겠냐 이런 음,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교실에 저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꼭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중간 정도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떨어진 친구들 그리고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사실 이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도 많으시고 근데 우리가 교과서라는 건 어찌됐든 정해져 있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맞춰서 어떤 코스는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그 교실 수업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교육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 사실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개선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은 뭐 평가 같은 것들은 뭐 획일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런 학습자들이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어, 평가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사가 아니라 이제 강사로 가다 보니까 평가를 그러니까, 딱히 하지는 않지만 그죠. 결국에는 이제 교과물을 유도는 해야 되다 음, 보니 음, 그냥 만들었는 저랑 똑같이 잘 만들었는 친구는 잘한 거. 그게 음, 아니라 뭐 놓치거나 했다면은 그 부분은 네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 요런 음. 그 정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면 잘했는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음, 어쨌든 평가라는 것들을 뭐 이렇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 마음속에 이 친구는 잘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늦춰지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많죠. 이 친구를 그렇다고 붙잡아 놓고 뭐 잘할 때 이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는 뭐 계속 코칭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뭐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늘 어떤 이 교육 방식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한계가 아마 선생님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한계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교육 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그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음, 대해서 이제 언급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사회는 정보의 과부하와 음,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제 많다라는 부분과 음, 그리고 유용한 지식을 종합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검색,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런 음,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 음,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 근데 이 부분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교육의 목표도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지식 전달보다는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고, 또한 이제 직업이 한 직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 여러 번의 경력 변화를 겪으면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끊임없이 습득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능만을 대비한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어떤 면은 쉽죠. 근데 가르치는 방식도 쉽고 목표가 명확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학생들이 습득해야 될 지식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능을 잘 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중에 다른 능력들도 뛰어난 친구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역량과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량 사이에는 이미 지금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다른 걸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잖아요. 학교 네. 다닐 때는 사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음, 내가 사회 직접 현장에 나와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잠깐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에 나왔을 때, 네. 일단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수학 한 문제 더 맞추고, 과학 한 문제 더 맞추면 잘하는 음, 학생이었는데, 음, 지금은, 일단 제가 하는 일에서는 PPT를 오히려 더 잘 만들고, 음, 그리고 말을 더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 그렇죠. 또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잘 집중시키는 그런 강사가 더 맞아요. 유능한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학교에서 배운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그렇죠. 성적이 매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요즘은 그걸 강조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프레젠테이션도 네, 시키고 애들한테 네, 발표 같은 것들도 하고 때로는 이제 협업해서 뭔가 과제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동기부여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평가 항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발표를 잘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점수를 받았느냐가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무엇을 많이 아느냐 보다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느냐, 뭐 이런 개념에 가깝죠.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 능력, 뭐 비판적 사고, 창의성, 뭐 협동력,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 요약을 하되 요약하면서도 이 안에 어떤 맥락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화면을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잘 표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스킬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실제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정보가 너무 과부하돼 있다. 여기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마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외에 그 지식 습득을 하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외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제한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제가 살았던 그 시골에서는 FM 라디오도 잘 안 나왔고, 뭐 EBS 같은 것들도 듣기가 힘들었고, 저는 그때 영어가 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AFKN 같은 것들을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들을 수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만 켜면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 그 안에는 정말 의미 있는 학습 컨텐츠도 있지만 사실은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컨텐츠도 있고 음. 그리고 거짓이나 과장되어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필터링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교육에서 굉장히 큰 사실 과제인데 어쨌든 그런 거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게 현대 그 학생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완전 다른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제 딸이 2002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이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터넷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시절과 지금 제 꼬맹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그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제가 돌아가 보면 왜 옛날 그 옛날 전체주의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할 때 그 교육을 시켰던 환경과 지금은 왜 다르냐면 지금 단순 노동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해서 뭐 숫자를 잘 세울 수 있고 그냥 뭐 작업 지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 일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어 있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번째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전공이 어, 엔지니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꿈을 어떻게 두고 어떤 식으로 계속 꿈을 키워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직장인들은 자기가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현재 컴퓨터 관련돼 있는 수업들을 하고 있는 강사 역할을 하지만 10년 뒤에 뭘 할지 지금 예상을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써먹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지식을 또 계속 그 부딪히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형평학습은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서술해 주셨던 이 네 가지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평생학습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가 됐는데 평생학습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학습이 널리 퍼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실에서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나 또는 바깥 뭐 체험 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교육의 이제 다양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은 개별적이며 유연하다. 음, 어,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학습의 형태가 달라지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개별화된 학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성공해야 된다. 그게 평생학습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음, 이렇게 기술되어 음,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학습은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음, 마지막으로 학습은 전체론적이다. 즉, 음, 지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 이제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음, 해서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표도 음, 하나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교육 뭐 이제 뭐 포커스는 옛날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혁명 때는 요런 과거에 이제 지식 전달이나 기술 전달 요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음, 미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측면을 통해서 총체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에듀케이터 같은 그러니까 교육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전문가, 권위자 음,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다면 이제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네트워크 내에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자가 될 수 있다. 뭐 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험이나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 안에 좀 녹아져, 요 표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네. 그 이 표가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은 주로 지식 습득 방식의 교육 환경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보통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전환돼야 되는 시점을 맞고 있고, 이제 그 안에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 어떤 환경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이제 넓어졌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그 에듀케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같은 이제 교육자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역량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하고 코칭하고 친구들이 조금 더 그 다른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건 비선형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공부다, 그러니까 학습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육 환경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라는 것도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미 다뤘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시스템적인 환경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대응 학습이라는 것을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생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돼야 되는 어떤 부분 같아요. 여기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써였을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수학 1단원, 2단원, 3단원 음, 음, 이렇게 단계 음, 단계가 아니 그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단계 단계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융합해서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음, 내용이 비선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미적분을 배운다. 음, 그러면 뭐 수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어떤 단계들이 있잖아요. 극한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을 보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그 단계까지 못 올라가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지식 전달형 방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어떤 역량이라는 개념들을 고민했을 때는 그런 어떤 선형적인 어떤 체계적인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책을 펼쳐놓고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어,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을 다 열어주고 이제 그 경로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찾는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교실이라고 하는 환경,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그걸 벗어난,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서 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까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학습이라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평생 학습이라는 것이 정의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학습은 우리가 그냥 평생 내내 공부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좀 선형적으로 배워왔던 학습 코스 자체를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는 이제 평생 학습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좀 길게 나열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원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학습은 평생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이제 뭐 이렇게 뭐 0세에서 몇 세까지 딱 걸쳐진 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으며 음, 특히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 또 전하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동기가 더 강하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음, 정보를 효율적으로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음, 것과 음, 그리고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딱 자기가 목표했던 바에만 집중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은 좀 보완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음,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음,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그 보통 학습을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유년기에 보통 학습을 주로 집중을 시키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년기 네. 배워 그렇죠. 이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그때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내공학적으로 그 여기서 아, 그 네네. 내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그 네.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 그 우리가 그 이게 흔히 이제 뇌 가소성 할 때마다 가소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옛날에 그 뇌 환자에 대한 그러니까 한쪽 뇌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니까 내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뇌에 있는 이 부위가 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위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실證적인 어떤 연구를 거쳐 보니까 뇌의 역할들이 그 늘 변한다라는 거죠. 내가 음, 이쪽 어떤 한 부분이 만약에 내 손상이 있어서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유아기 때는 이런 뇌 가소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는 데 반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능력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손상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가 유아기 때 많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인류가 그동안에 경험으로 축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뇌공학적인 관점 아니면 뭐 어떤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접근했다기보다는 어릴 때 뭔가를 배워놓으면 이게 평생 안 까먹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인류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뭔가를 가르치면 좋다. 그래서 뭐 지금 엄마들이 영어 공부도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공부를 시키잖아요. 어릴 때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아, 이 친구는 평생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될 거야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물론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한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사회에 놓여졌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뭔가를 가지고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지금은 협소해진 상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적혀 있지만 우리 어른이 됐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부모가 그동안 이렇게 강요를 해서 우리가 습득돼 있는 그런 그 행복관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라고 일방적으로 주입되어 있는 어, 그런 학생이 그래서 막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뭐 엄마 말대로 잘 공부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 새로운 관심사들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평생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 지금 어떤 개발 과제만 딱 정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을 대하는 태도까지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평생 학습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학습은 전인적인 발달을 포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지,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신체적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술해 놓았는데요. 인지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제 집중된 발달 과정을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생 학습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학습 이론의 한계를 음, 언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피아제와 음, 비고츠키를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도 4단계 인지 발달을 얘기하면서 이제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제 지금의 평생학습 생각하는 평생학습을 전부 다 이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나와 음, 있고요. 음, 그리고 비고츠키 같은 경우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이제 학습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언급이 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인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인간에 큰 영향을 미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음,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 클라우드라든지 음, 또는 뭐 컴퓨터 데이터 저장 이제 그 용량의 한계, 이제 무제한적인 그런 음,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돌려봄으로써 이제 인간의 학습 속도랑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어서 이제 음, 앞으로 인간의 인지 발달을 더 촉진시킨 그런 이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음. 그 앞에 이제 피아제의 비고츠키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아마 좀 지겨울 수도 있을 텐데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맥락에서 구성주의 분야에 그 해당되는 학자들이고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그 인지주의를 기준으로 학습 발달,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돼 있는 발달 이론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도 그 기본적으로는 구성주의라는 것들을 바탕에 두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긴 한데 이분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그걸로 보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비고츠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야로 학습이라는 것들 외연을 넓힌 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지성이라는 것이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뇌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본질 자체를 이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뭐 학교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거리 내의 어떤 그 환경에 그 제한돼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모든 세계와 접촉이 가능한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세계 여행도 요즘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딱 머물러 있지도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AI,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어떤 교육관들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이제는 번역을 한 땀 한 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요약도 이 친구들이 해주잖아요. 그 영문을 던져놓고 이 친구한테 번역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요약까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대신하는 거예요. 음. 그, 그,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는 방식 자체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일단 떠나서 지금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였을 때, 이런 기술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내면 이 친구가 이걸 잘 이해했냐 안 했냐라는 것들을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시험을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챗GPT가 항상 늘 내 곁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걸 암기하고 응용하는 것 자체가 큰 능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죠? 음. 그런 정보를 잘 융합해서 새로운 걸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또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그런 지식들을 외우거나 그냥 단순히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이런 지식들을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내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험지에 그 적혀져 있는 객관식 문제를 얼마나 맞추느냐라는 것으로 누군가는 의과대를 가고 누군가는 법대를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룰들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예전에 계산기가 나왔을 때, 계산기가 처음 출현했을 때, 이 계산기 주판이나 계산기 대신 암기를 해서 계산을 했던 친구들이 주판기를 쓰면서 더 이상 암기를 하지 않는, 더 이상 이제 수리력이라는 것이 별 의미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세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지식의 어떤 한계가 이런 기술로 인해서 뭔가 하나 그 알이 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새롭게 개념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인지 발달이라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뭐 피아제라든지 비고스키 같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넘어가는 뭔가가 지금 필요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발달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 발달 이론이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나 이제 특별 집단, 뭐 예를 들면은 어, 이제 좀 느린 아이들, 뭐 요런 특별한 집단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음, 지금은 이제 평생에 걸친 사회적 발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지금 현재 음, 부족한 상황이다. 음,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모델에서는 이제 형성기 그리고 더해서 이제 노년기까지 음, 모두의 사회적 기술이 포괄되도록 발전될 것이 이제 예상되고 음, 있다라고 되어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정서적 발달이라고 되어 잠깐만요. 있는. 여기 사회적 네. 발달 먼저 좀 끊고 갈게요. 그 네. 우리가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그 뭔가를 지금 개념을 학습이라는 개념들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는 유년기에 맞춘 그런 학습 방식을 이제는 평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바꿔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뇌가소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량.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초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노년기가 됐을 때도 그 학습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어, 그 노년층들을 위한 키오스크 그 다루는 교육들을 하는 거 네.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맥도날드 가면 주문을 못 하시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60년, 60세, 뭐 70대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들은 예전에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은 주문을 하잖아요. 오늘 뭐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걸로 다 끝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뭐 사이드 디시까지 음료수는 뭘 할 건지 이걸 하고 문제는 그걸 결제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카드를 안 들고 있으니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엄청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노인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분들 간의 간격은 그럼 왜 생겼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접근해서 뭐 카톡, 스마트폰도 굉장히 잘 쓰고 카톡도 잘 쓰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지금 문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스마트폰 키오스크를 잘 못 다루시는.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뭘까? 이거는 단순히 나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학년층이다 아니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이분들은 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것들 배울 때 좀 덜 두려워하는 태도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거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느냐. 보통 뭐 오픈 마인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래 열려 있느냐 아니냐 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될 평생 가르쳐야 될 역량들 중에 하나는 시대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태도들을 길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교육에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사회적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하겠습니다. 네. 정서적 발달 부분에서는 이제 캐롤린 샤르니의 정서 발달 모델에서는 이제 성인기 이후에 감정 발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음, 해서 이제 최근 음, 정서 발달 모델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음, 기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과 같은 5대 영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조기에 발달된 정서 조절 능력은 장기적인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험과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음, 따라서 정서적 발달이 성인의 성과와 평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음,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놓친 부분이었죠.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감각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들이 학습 능력이 좋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보통 그 개인들의 어떤 개인 성향이라든지 감정 그리고 어떤 뭐 그 자기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뭐 저희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이 어 공부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조절 능력인 거죠. 10분도 못 버티고 맨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명사 동명사만 하다가 끝내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은 꾸준하게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몇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 태도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빨리 그 수월성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킨 경우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카롤린 사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정서 발달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 발달 과정들을 분류하고 그동안의 어떤 평생학습 모델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 잘 이런 태도들이 잘 어, 교육된다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앞에 이야기하는 비구츠키 그리고 뭐 피아제 같은 이론적인 근거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카롤린 사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서적 발달 이론 부분들도 결합을 해서 같이 어, 어떤 수업 모델을 할 때, 수업을 모델링 할 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는 어찌됐든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그 이런 그 정서적인 어떤 발달들을 유발시키는 5가지 주요 영역 해서 5가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한 자기 인식, 자기 효능감. 보통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공감과 존중,
그리고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반성, 그 윤리적인 부분, 뭐 이런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동안의 학습 영역에서는 사실은 잘 다뤄지지 않고 도덕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누구도 다 경험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것이 정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신 분이 이제 캐롤린 사리니 같은 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평생 학습을 우리가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어떤 그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 같은 것들도 이 책에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각자 읽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신체적 발달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인적인 발달에서 이제 마지막 신체적 발달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인에 대한 신체 발달 연구는 적다. 그리고 운동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다른 발달, 그러니까 그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이제 다양한 이제 웨어러블이라든지 이제 이런 음, 기계들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맞춤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 같은 부분도 자신이 직접 이제 그런 것들 제공받아서 더 깊게 이해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저희가 있고요. 따라서 신체 발달은 이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이제 전인적인 발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제 지금 기술 발달 덕분에 이제 맞춤형 발달 경로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시기가 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단순히 그 기존 그 학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청년기 정도에만 집중돼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 학습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인 여건들은 별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특히 건강, 뭐 웰빙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뭐 아프다라고 하면 사실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그 피지컬한 상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기기하고도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그 여기도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올림픽 그 출전을 위해서 그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쓰고 실제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군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미 많이 보급이 됐는데 거의 가상 환경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요. 특히 미군 같은 경우 지금 이 책이 출판된 그 그 기관 이름이 ADL이라고 하는 ADL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미국 방송 산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훈련을 나가면 당연히 그 총탄 뭐 이런 포탄들이 막 빗발치는 그런 현장에서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그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실전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웨어러블 기기 안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훨씬 더 그 뭐 실감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안에서 이해를 하고 실전에 투입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실체적인 발달이라든지 그런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방식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주제 학습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나 있다. 요 내용인데요. 요 부분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게 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음, 평생학습은 이제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환경이라든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기록만 이제 학습되고 평가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학교 밖에서 배우는, 음,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이제 뭐 온라인에서 배우는 그런 비공식적이고 경험적인 학습이 오히려 개인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음, 또한 이제 기술의 발달, 데이터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제 획일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제 평가 방법이라든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 또한 이것도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학습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학습이 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음, 하였습니다. 음, 또한 이제 자격증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단계별로 쌓아가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음,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유연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게 음, 곧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뭐 인재 관리라든지, 오히려 음, 자격증을 이제 유연하게 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음, 기회의 평등성이 증진된다. 이렇게 음. 나왔습니다. 네. 그, 음. 딱 맞는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구글에서는 어떤 인재를 주로 뽑는지 혹시 아세요? 뭐, 어, MIT나 스탠포드를 나와야지 뽑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챗GPT 나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그 프로그래머들 대량 해고했다. 저는 이런 그때 음,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어, 기술자보다는 오히려 창의적인 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더 뽑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약에 선생님이 구글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음. 그걸 어떻게 그 준비를 할까요? 입사를 하고 싶다. 음. 그럼 고민해봐야 뭔가 될 것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같아요. 네, 내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거죠. 음, 지금은 이제 졸업장이나 내가 지금 성적 증명서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내가 음, 서울대 졸업장이나 하버드 졸업장이 사실은 큰 의미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제가 구글에 입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칠게요. 영어를 엄청 잘해. 네이티브처럼 잘한다라고 하면 뭘 더 준비해야 될까요? 영어만 가지고는 안 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글과 같은 그런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인재들을 만약에 뽑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학습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역량들은 주로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에 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글은 이제 그런 걸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비공식적이고 경험적인 학습들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화 시킬 것인가? 내가 유튜브를 보고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칠게요. 어떻게 증명하죠? 자격증 여기 자격증 나왔던 같은. 네. 네, 이런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혹시 강의 들었을 때 무크라고 하는 개념 들으셨어요? 네, 무크라는 거 혹시 들으셨죠? 코세라, 뭐 네. 이덱스, 뭐 이런 데서 실제로 비공식적인 학습들을 지원하면서 수료증들을 발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입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크만 하더라도 코세라나 무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K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 발행되는 증명서가 내 졸업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구글은 뭘 보냐면 포트폴리오를 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디자이너다. UI, UX 설계하는 디자이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력서에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아,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에는 링크만 주면 그 링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디자인 작업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GitHub라는 건 혹시 알고 있어요? 제 들어는 봤습니다. 네, 기타브.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그 소스 네, 코드 공유하는 네, 플랫폼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네. 요즘에는 GitHub 링크를 줘요. 나 이런 소스 코드로 그동안 개발했었어. 거기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그 GitHub를 보면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험들을 이제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은 내가 페이퍼로 보여줘야 되고 어떤 것들은 뭐 이미지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텍스트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파편화돼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럼 이 파편화된 것들을 어떤 방식인지 표준화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이 있구나. 아,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구나. 뭔가 좀 표준화된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교육체계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 예전에는 성적 증명서 졸업장만 있으면 다 표현이 가능했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복잡하니까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 사람이 거쳐왔던 학습 경험들을 표준화해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을 이해하다가 나중에 기술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기술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잠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제가 화면을 좀 전환시키고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잠깐 볼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걸 온라인에 올려요. 그러면은 이 학습자가 이 슬라이드를 봤는지 10페이지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관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보통 이런 표준을 스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스콤이라는 표준을 따르면 이 친구가 어떤 슬라이드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되게 단순한 방식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표준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Learning is happening everywhere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학습 환경인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시청을 하는 것도 학습 환경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쇼츠를 볼 때도 이건 학습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뭔가 물끄러미 생각을 하는 것도 학습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줌을 통해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하는 것도 수업 활동이 될 수 있죠. 책을 읽는다거나 뭔가 에세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학습 활동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단순하게 슬라이드 몇 장 봤냐 안 봤냐를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편화돼 있고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화두예요. 지금 현재 학습 환경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quantifiable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량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느냐? shareable.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적 관리가 가능하냐? trackable.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걸 정량화시켜서 이걸 공유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 환경에서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 이유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교육공학적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기술 환경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ED라고 표현해요. 그 이게 이제 그 다음 우리 챕터에서 다른 분이 아마 준비하실 내용인데 이게 이제 경험 학습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experience 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experience 디자인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instructional design, 그러니까 교수 학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교수 학습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instructional design에서 experience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고 그걸 대변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좀 도움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핵심 원칙이 평생학습은 자산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 이 음, 자산 모델을 잠깐 찾아보니 이제 개인의 강점과 능력을 인식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을 자산 모델이다라고 일단 찾아봤고요. 이에 자산이 반해서 뭐죠? 이 자산이 저의 강점, 능력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 이런 게 자산 아닌가 생각했어요. 저 안에 있는 능력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맞을까요? 이게 자산이 에셋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음, 이게 돈으로 생각하면은 부동산, 보험, 음, 그리고 뭐 증권, 그리고 음. 현금 뭐 이런 것들 다 모은 것들 다 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결핍 모델은 오히려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음, 이제 평생학습은 이제 결핍 모델보다는 자산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자산 모델은 이제 심리적인 이점, 이제 긍정적인 잘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음, 동기가 부여가 되고 오히려 성과가 더 향상되는 그런 음, 장점이 있었고요. 음, 또 표준화된 평가 이외에 다양한 능력과 특성을 포함하여 개인의 성공을 돕는 이제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이제 이점이 있다. 이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학습자와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개인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제 산업 중심이 아닌 이제 개인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促진하고 있다. 이렇게 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뭐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는데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내가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가능성을 계속 그 높여주는 것이 이제 교육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끝도 없이 이 생각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피아노도 못 치고요. 프랑스어도 못 하고요. 저는 아니, 영어도 못하고요. 저는 뭐 예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사람들하고 빨,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 있어요. 라든지 내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색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탁월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발달 심리학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자기 인식들을 할 때와 부정적인 자기 인식할 때 이 학습을 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평생학습의 비전이라든지 그 부분에 음, 대해서 설명이 됐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이제 구체적인 단계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해서 교육 설계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요게 제가 좀 잘 모르겠던 부분인데, 음, 스택 콘텐츠별 콘텐츠 불가지론적 소셜 및 정서 학습.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전인적인 발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활용해서 앞서 말했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가 음.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로 이제 요거 기술. 잠깐 요거 하고 해석하고 갈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텐츠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지식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컨텐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교수 설계 전략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가는 거죠. 태도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환경 그리고 뭐 신체적인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컨텐츠라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예, 이해하고 그 기반 안에서 학습들에 대한 설계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런 수업들을 만약에 처음에 제가 이 과목을 맡았을 때, 이 과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이건 온라인 강의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번 모여가지고 되게 이제 학생들은 싫어하겠죠. 예, 매번 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특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라라고 하고 강의를 설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특정 시간에 제가 스스로 그냥 강의 녹화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그냥 비디오 강의처럼 이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식을 선택한 건 왜였을까요? 선생님들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업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일단 단순하게 제가 일방적으로 한 시간 내내 떠드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재밌고 저는 전달력도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서적 교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여기엔 정서적인 교류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제가 수업 전에 선생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수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잠깐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그걸 다 모였을 때는 일일이 듣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걸 일일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우리 둘이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건 시간도 걸리지도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요소일 거란 말이죠. 그 정도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되게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식만 전달한다고 하면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 수업 요약해줘? 요약된 내용을 A4지 한 5장 정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읽게 하고 내가 시험을 통해서 이 친구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평가하면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게 예전에 어떤 방식이었다면 지금 우리 방식은 그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것들을 훨씬 더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저는 평가를 할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A+ 주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지식 전달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경험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 싶어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전달해 주고 싶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계속 다뤄야 될 어떤 내용 같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의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육 그 설계를 할 때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걸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비아제 이제 비고스키를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그런 교육 설계를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택 컨텐츠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컨텐츠에 요구하지 않은 것이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전인적인 어떤 발달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을 상호 운영하여 측정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이제 뭐 비공식, 공식적인 이런 다양한 체험, 이런 교육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주셨던 뭐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정보가 이제 과부하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학습 과학을 활용하여 평생 학습을 최적화해야 된다. 음.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3, 4번이 주로 이제 뒤쪽 장에서 이제 기술적인 이슈들을 하나씩 다루가면서 뭐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들인데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상호 운영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게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시공간을 음,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음, 것들이 이제 통합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제 학습한 그 경험들이 데이터로 좀 이제 쌓였다고 칠게요. 어딘가 에, 뭐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서 선생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켰다고 할게요. 그 데이터를 요 지금 우리가 있는 대구 교대 플랫폼 안에서는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선생님이 다른 쪽에 이 내용을 학습 경험을 다른 학교 혹은 다른 취업하는 회사에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그 안에 이 데이터를 뭐 프린터를 하든 아니면은 뭔가 엑셀로 표현을 하든 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아래 한글을 만들었는데 아래 한글로 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외국 회사야. 네, 구글인데 구글에서는 아래 한글을 못 읽어요. 네. 그럼 어떻게 못 그러면 그걸 쓰질 못하잖아요. 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이 경험들을 정량화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데이터화 시키는 거,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그런 환경 자체를 상호 운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것도 우리는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읽는 것도 그쪽으로 보내서 읽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엑셀이 낫잖아요. 엑셀은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엑셀이 표준이냐? 이건 아니에요. 표준은 그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정의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나중에 다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운영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학습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평생학습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선생님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다 모아서 내가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그걸 구글에다가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여기 있어요.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다음에 이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계속 관찰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탐색을 하고 그걸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객관화시키는 어떤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든 아니면은 이걸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제가 이걸 모니터링해서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 유튜브 활동을 하든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에세이를 쓰든 아니면 현장에서 학생들 직접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성학습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판 전체적으로 이제 잘 요약을 잘 해주셨고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요약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요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좀 그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그 준비하실 때와 제 설명을 같이 이렇게 듣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은 원래 생각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신 건지. 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로 달라졌어요? 일단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노년기 학습 정도로만 좀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평생이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음, 다른 것들을 어, 뭐 할 때,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평생학습이 될 수 음,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한 잘 제대로 이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잘못 좀 이해하고 정리했던 부분들도 좀 몇 군데 보여서 설명을 음. 듣고 좀, 아, 이런 부분이었구나라고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 음, 에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한 그 근거를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 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교실을 벗어나서 이제 직업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그 학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플랫폼 안에서는 어떻게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적 가능하고 그리고 공유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럴 관심이 없죠. 제가 선생님도 학교 현장에 계시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근데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었던 흔적들을 일단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어떠했는지를 그동안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뒤늦게 한 번씩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도 저도 이제 말을 하면서 좀 정리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처 이제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혹시라도 뭐 깨닫게 해주실
드렸다면 저도 이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수업이 있죠. 네. 한 네. 5차 시제, 네. 9차 시제.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뵙는 걸로 하고요. 네. 그때도 또 잘 준비해 주시면 그때 또 즐겁게 대화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